당신은 한국을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미국 국방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가장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을 고립시키고 약화하려 했던 치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간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필리핀과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던 치밀한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그들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힘,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국제 외교 현장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제 이름은 에밀리 덩컨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글로벌 외교 클럽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리라 예상했던 이날의 모임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클럽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는 늘 열띤 토론이 오갔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죠. 특히 필리핀 상원의 외교 고문인 루이스 산체스가 평소와 달리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중국계 싱가포르 출신의 로비스트 에밀리 차오는 루이스 산체스와 무언가를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국계 투자자인 이도현은 조용히 노트북을 보며 자료를 검토하는 중이었죠. 갑자기 루이스 산체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한국은 필리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한국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루이스 산체스를 주시했죠.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루이스 산체스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클럽의 다른 회원들도 갑작스러운 발언에 놀란 듯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특히 에밀리 차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루이스 산체스를 응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루이스 산체스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분명 더 큰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특히 에밀리 차오의 태도를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필리핀과 한국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지만 루이스 산체스의 발언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졌거든요. 아마도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전미 국방부 고문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외교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회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루이스 산체스의 발언은 마치 도화선처럼 보였고 이제 곧 큰 폭발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세력 구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루이스 산체스는 자신의 첫 발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더니 이내 더욱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보이콧 코리아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한국이 우리 국민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루이스 산체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도 들었죠. 특히 그가 발언할 때마다 에밀리 차오를 한 번씩 쳐다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한국의 주요 노동력 공급국입니다. 루이스 산체스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회의실 안의 외교 전문가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불만 토로가 아닌 누군가가 계획한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에밀리 차오가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필리핀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필리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녀의 발언은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을 필요로 하지만 필리핀은 한국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만으로도 충분하죠. 저는 이 순간 에밀리 차오와 루이스 산체스의 발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두 사람의 주장은 한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도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는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루이스 산체스는 계속해서 한국의 입국 심사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한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 발언에 에밀리 차오가 다시 한번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필리핀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중국은 필리핀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발언을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불만 표출을 넘어선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틈을 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명백히 보였죠.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명백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할 준비를 하며 차분히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팩트와 논리로 무장한 반박만이 이런 감정적 공세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루이스 산체스의 발언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루이스 산체스 고문님, 정말 한국이 필리핀을 차별한다고 확신하시나요? 팩트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 차분한 목소리에 루이스 산체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감정적인 주장만 하던 그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입국 심사 문제부터 짚어보죠. 한국이 필리핀 국민들에게만 특별히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불법 체류율이 높은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에 띄워진 통계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필리핀은 현재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수 2위 국가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죠.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 아닐까요? 루이스 산체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에밀리 차오가 그를 도우려 했지만 저는 더 많은 팩트를 제시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실제로 한국은 필리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주장에 휘둘리던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필리핀 노동자 처우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임금 수준, 사회보장제도, 노동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말이죠. 루이스 산체스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효과적인 반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과 근로조건 개선 추이를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밀리 차오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려 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효과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통계가 현실을 모두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시한 팩트들이 그의 향후 발언에 좋은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차분하게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팩트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네요. 한국은 필리핀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가 제시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루이스 산체스의 감정적인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에밀리 차오의 중국 편향적인 발언도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죠. 이제 이도현의 차례였습니다. 이도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자료를 검토하던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면 누가 더 큰 타격을 받을까요? 한국인가요? 필리핀인가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도현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게감이 있었죠. 저는 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치를 보시죠. 이도현이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연간 송금액이 약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필리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죠. 루이스 산체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도현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필리핀 투자 현황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에 약 1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를 통해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저는 이도현의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의 분석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죠. 특히 그가 제시하는 경제적 수치들은 반박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필리핀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한다면 필리핀 내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질 겁니다. 이는 단순히 직접적인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거예요. 에밀리 차오가 끼어들려 했지만 이도현은 그녀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중국 기업들의 필리핀 투자는 어떤가요? 지난 5년간 실제 투자 이익률이 30%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이익률은 85%에 달하죠. 회의실의 참석자들은 이도현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분석은 단순히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망까지 포함하고 있었죠. 더구나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 현지 직원들의 교육과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루이스 산체스는 이제 완전히 수세에 몰린 듯 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려 했지만 이도현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들 앞에서는 효과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꼭 한국일 필요는 없어요. 이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다만 그 선택의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겠죠.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철수한다면 그 자리를 다른 나라 기업들이 채우는 데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필리핀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도현의 논리적인 분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명확한 데이터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죠.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도 그의 분석에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도현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투자는 필리핀 경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말이죠. 이런 투자는 단순한 자본 투자가 아닌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을 동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보이콧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이 질문은 회의실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고 루이스 산체스와 에밀리 차오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에서 루이스 산체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상원의 외교 고문다운 침착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저는 루이스 산체스의 돌발 발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경제적 논리에서 완전히 밀리자
군사적 도발로 화제를 돌리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죠. 회의실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 차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던 그녀도 이런 극단적인 발언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루이스, 진정하세요. 우리가 하려던 이야기는 하고 말리려 했지만 루이스 산체스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해군은 최신 군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루이스 산체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성적인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죠. 이도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했죠. 경제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대화가 이렇게 감정적인 군사적 발언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며 저 역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국제 외교 현장에서 일하며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죠. 루이스 산체스 고문님,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필리핀 해군이 한국 해군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제 차분한 질문에 루이스 산체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우리는 새로운 군함들을 도입했습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차오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루이스 산체스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현대화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과 필리핀의 해군력을 말입니다. 제 말에 루이스 산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인 발언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것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죠. 회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이제 제가 어떤 팩트를 제시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도현의 눈빛에서는 기대감이 느껴졌죠. 그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할지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과 필리핀의 해군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루이스 산체스는 이제 자신의 감정적인 발언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에 한국과 필리핀의 해군력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먼저 한국 해군의 현황을 살펴보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 강국이며 자체 기술력으로 이지스급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한국 해군의 주력 함정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은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운용 중이며 2030년까지 추가로 3척을 더 건조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가는 규모죠. 루이스 산체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더불어 한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성능을 자랑하죠. 에밀리 차오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한국의 해군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필리핀도 나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현황을 보시죠. 현재 필리핀 해군의 주력 함정은 호위함과 초계함이 전부입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중고 함정들이죠. 이도현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자체 기술로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함대지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말이죠. 저는 이도현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성장했죠. 폴란드, 호주 등 선진국들도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산체스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해골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군사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발언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네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군사력 격차는 너무나 명백했고 루이스 산체스의 감정적인 발언은 완전히 설득력을 잃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안보 협력국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필리핀 해군력 증강을 위해 호위함을 수출하고 기술 이전도 진행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과연 필리핀에 도움이 될까요? 이 말에 루이스 산체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이 보였죠. 에밀리 차오도 더 이상 거들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군사력 비교는 숫자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군사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건 아니었어요. 에밀리 차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저는 에밀리 차오의 태도,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루이스 산체스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그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이 흥미로웠죠. 뭐라고요? 루이스 산체스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먼저 한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중국과 협력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했던 건 당신이었어요. 에밀리 차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루이스 산체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죠. 그건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에밀리 차오가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제적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군사적인 이야기까지 꺼낸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이도현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미있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을 배척하자고 하시더니 이제는 서로 발을 빼시는군요. 루이스 산체스가 에밀리 차오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용한 거군요.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에밀리 차오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용이라뇨? 제가 제안한 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였어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당신의 선택이었죠. 저는 두 사람의 갈등을 지켜보며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국제 외교의 현실이었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동맹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신 때문에 제가 망신을 당했어요. 루이스 산체스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필리핀 상원에 어떤 얼굴로 돌아가죠? 에밀리 차오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당신의 문제네요. 제 조언을 따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당신이에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은 이 상황을 묘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다툼을 넘어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한국의 위상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인 대립과 내부 분열을 보여준 필리핀과 중국의 대표들과는 달리 한국은 시종일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이도현은 이 모든 상황을 평온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죠. 회의실은 이제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루이스 산체스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고 에밀리 차오는 차갑게 등을 돌린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회의실에서 마지막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국가는 감정이 아닌 현실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회의실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이스 산체스는 이제 완전히 기운이 빠진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에밀리 차오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죠.
이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리핀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중요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나 허황된 위협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팩트에 기반한 논리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회의실의 참석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었죠.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도현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성숙한 국가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회의실은 이제 차분한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격렬했던 토론은 끝이 났고 모든 참석자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루이스 산체스는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떴고 남은 참석자들도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도현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일이겠죠. 이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반드시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오늘의 사건이 단순한 외교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외교 일선에서 지켜봐온 한국은 늘 조용하지만 강인한 존재감을 보여줬죠. 하지만 오늘처럼 그 진가가 명확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측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로 대응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이스 산체스와 에밀리 차오의 모습은 마치 거울처럼 약소국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감정적인 호소와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자신들의 신뢰만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았죠. 반면 한국은 시종일관 원칙을 지켰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을 약화시키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다니. 이런 아이러니야말로 국제 외교의 묘미가 아닐까요? 이제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이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동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